19일 새벽 야간 부초를 서고 있던 한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530 GP 총기 난사 사건, 이른바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 16년 전에 그 사건인 겁니다. 자, 일단은 당시에 군수사단이 발표한 그날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군 당국의 발표입니다. 네. 2005년 6월 10일 새벽 2시 20분경 김일병은 바로 이쪽 후방초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 교대 20여 분 정도를 남겨두고 김일병은 다음 근무조를 깨우려고 막사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무장한 상태로는 절대 당시에 막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총은 바로 이 초소에 그대로 두고 내려가던 거죠. 그래서 이 계단을 좀 내려오던 상황에서 김일병은 잠시 멈추고 결심을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버린 지금이 기회다. 김일병은 내무실에 몰래 숨어들어서 다른 사병의 총을 일단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 총을 들고 화장실로 이동을 해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탄창을 그 총에 끼죠. 밖으로 나와서 내무반 앞에 쓴 다음에 여기서 수류탄을 안으로 먼저 던지고 문을 닫습니다. 자, 그래서 수류탄을 투척한 김일병은 상황실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실에서 다른 곳을 전파가 되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황실로 이동을 합니다. 가던 중에 여기 체력 단련실에서 간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것을 보고 총을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상황실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오던 병사하고 마주쳤어요. 그런데 총을 쐈는데 빗나갔습니다. 빗나갔어요. 그 바람에 이제 그 병사는 상황실에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니까 포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내무반 쪽으로 오는 길에 이 취사장에서 다리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총을 발사를 하고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김일병은 내무반 앞으로 와서 문을 열고 총기를 난사를 합니다. 무려 25발의 총탄을 발사를 하죠. 사실 김일병은 그 상태에서 바로 잡힌 건 아니고 상황실 근무자가 자신한테 총을 쏜 사람이 나와 같은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던 보초병들이 모두 소집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위에서 다 체크를 하는데 김일병 군복 상의에서 총알이 발견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백을 했어요. 총을 다 쏘고 이 일을 다 치른 다음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닌 척? 아닌 척. 근데 이 정도까지 일을 치른 거면 뭔가 굉장히 마지막까지 저항하거나. 왜 너무 허무하잖아. 왜 이렇게 해놓고 왜? 여기 현장 검증 영상이 있어요. 여기구나. 연천, 그래 연천이야. 연천이야. 모아서 내부가 좋아하니까 던진과 동시에 수류탄 떨어지는 이제 예상 지역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 동시에 소리 들렸고 완전히 나갔을 경우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뛰어나오다가 뒤돌아서 다시 뛰어가는 걸 보고 돌아서 계속 난사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한번 그대로 해봐. 그냥 이쪽에서 좌우로 좌우로. 쏘니까 다 쏘고 쏘니까 사람들이 왜 쓰러지잖아? 쓰러지는 사람 앞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쓰러지는 사람 확인했고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천장에 선풍기, 밑에는 자고 있던 이불이 다 있고. 근데 수류탄이 터졌으면 뭔가 막
뭐 영화에서 보면 막 다 막 난리 나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 보이는 그냥 깔끔한 느낌인데?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맞진 느낌은 않아. 아니죠. 그래서 수류탄이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그 슈루탄은 지금 기밀병의 문을 열고 던진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복도로 그 사이에 있는 데로 던진 게 아니고. 적인 건 거죠, 지금? 지금 의문점 중에 하나가 박모 상병은 상병. 네. 폭발 때문에 복부 쪽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박모 상병의 뒤쪽에 있는 병사들은 상처가 없어요. 김동민 일병이 내무실에 던졌다는 경량형 세열 수류탄은 한화 K413 제품이다. 이 수류탄은 1,000여 개의 쇠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망자와 부상자의 몸에 박혀있는 파편은 쇠구슬 모양이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부상병 중 일병의 몸에서 정체불명의 파편이 나왔다. 실물 파편 형상이 원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었다. 사다리꼴. 오, 아 그게 이거다. 이거다. 그게 이거야. 맞습니다. 이거고 확대한 게 이건가 그러니까 봐요. 몸속에서 나온 그렇지, 거가. 그렇지. 이거여야 하는데 몸속에서 나와서 이거라는 거야. 네. 결정적으로 사건 당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왜요? 현장에서 검안만 했는데 군의관이 총상이라고 기록한 상흔 중에도 너무 이상한 상처들이 많았던 거야. 수류탄 폭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사망한 박상병 아버지를 만나서 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뭐 작전 중 사고라랬고 중대장이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작전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났다고. 전종 사고가 아니잖아. 우리도 그 생존 사병들한테 들었는데 교육받을 때 RPG 7으로다가 북한에서 무기 쓴다 그러더라고. 쏘면은 화약, 화력 이름 터지면서 좋아하잖아. 근데 저기 저 북한 지피가 보이거든. 거기하고 거리가 한 400~500m 정도 되니까 총알이 엮어좀 다 올 수가 있으니까 앞에 떨어진 거 화력으로다 당한 거라고. 이게 우리 아들내미 상처라는데 다 탄 거예요. 이 수류탄은 이렇게 안 되거든. 이게 딱 이 지금 거짓이라고 난다. 지문. 감정 결과. 잠재 지문 현출 의뢰된 증거물. 탄창, 수류탄, 손잡이에서 잠재 지문이 현출되지 않았음? 이거 지문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탄창에서. 아니 지문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리영수라고 적혀있어요. 리? 네, 리. 지난 17일 강원 철원군에서 주민에게 발견돼 군에 넘겨진 북한군 초급병사 리영수는 13일 아침 최전방 3중 철조망을 무사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공 용의점은 없고 단순 귀순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기사는 언제 나와요? 이 기사가 19일 날 났어요. 이 사건이 있던 날이네? 일반인이 만약에 월남을 하더라도 그렇지. 조사하는 기간이 긴데 심지어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군인이 월남을 했고 저렇게 무사통과를 했는데 이틀 만에 그냥 단순 기순인 걸로. 리영수가 검거됐잖아. 근데 리영수가 검거된 거지 리영수가 혼자 왔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네. 북한에서 너무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잡히지 않았다 혹은 발각되지 않았다. 근데 이틀 뒤에 그것 때문에 교전이 벌어졌다.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라고 유출을 하는 거죠. 그치. 유출거리가 생기는 거지, 이거는. 이때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장관을 남측 대통령의 특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남측 당국 발표단단장인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으로 당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에 갔었을 딱 그 시기였던 거죠. 아, 북한에 있었을 시기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측 대표단이 돌아오기로 예정된 바로 그날 아침에 북한군 리영수가 월남을 했다가 체포가 된 거고 타이밍이 되게 기가 막히지. 거기다가 리영수가 체포될 무렵에 비무장지대 일대 진짜 작전 명령이 떨어졌었어. 바로 진돗개 둘. 진돗개 둘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태세. 경계태세를 명칭하는 건데 아주 좀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소위 출동할 수 있는 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6월 17일 날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그 우리나라 인사들은 북한에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하필이면 그날 리영수는 체포가 됐네. 그다음에 그리고 진돗개 둘이 발동됐어. 네. 그리고 이틀 뒤에 GP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 당시 상황병의 보고서입니다. 새벽 2시 반경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총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었으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GOP 대대 지휘 통제실이었고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 상황병의 입장에서는 뭐 아군이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군도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유가족들 대부분은 사실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없는 성원을 보냈습니다. 처음 기록을 보면은 북한군의 침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이제 이 의원에게 이제 답변을 해준 국방부에서 내용이에요. 네, 18일 날 밤 11시부터 19일 다음날 새벽 1시 사이에 이 지역에서 이제 야간 작전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530 GP만 빼고 다른 GP에서 작전을 하고 이 GP는 작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30 GP를 중심으로 양쪽에서는 작전을 벌였는데 530 GP는 작전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좀 이상하죠. 작전 중에 피격을 당한 거 아니냐 북한에 의해서 라는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생존 병사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작전 중인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폭격에 의해서 애들이 안 다치잖아. 복귀가 됐습니다. 복귀가 됐어? 그렇죠. 작전하고 복귀하다가 난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GP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야. 밖에서 벌어진 일인데 북한군이 쐈고 죽었어. 근데 그 시신들을 전부 다 GP 안으로 들고 와서 북한군에 의한 피격이 아니게끔 재배치했다는 김일병을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사형 선고를 했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 나와 있다. 라는 것까지가 이 음모론인 거예요. 작전 중에 사망했다라고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아까 음성 증언을 했던 생존 병사가 있었죠.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그날 작전은 없었다고. 교전 중에 사고한 게 아니냐 자꾸 뭐라고 막 따지는데 그 제가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쪽 유가족 측을 이제 생각을 제가 말을 해서 만족을 시켜주면은 다 끝날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착각을 했죠. 사건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근데 어쨌든 생존 병사도 사실 트라우마가 굉장할 텐데 그렇지. 본인도 얼마나 잊고 싶고 그것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럼 이게 진실이 뭐든 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 이게 진짜 안타깝다. 생존 병사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맞아요. 유가족은 당연히 피해자죠. 왜 그 둘이서 서로 무언가에 대해서 요구하고 불신하고 상처를 주도록 놔둔 군 당국. 그러면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냐, 이 불행한 비극적인 사건에 있어서. 일전 이 이야기 말했었어요? 네, 얼굴이 마주치지도 않았고 상황실 쪽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일병을 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근거는 수류탄. 그쵸. 그 내무반의 상황이 너무 수류탄이 터진 것 같지 않았다. 그 지문도 안 나왔어. 사실 이게 이제 지문을 채취하는 검체물이 전부 그 무기잖아요. 무기는 이제 야간에도 혹시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될 수 있기 때문에 무광 특수 처리를 합니다, 표면에. 그래서 지문이
사람이 만지면 이게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 특수 처리 약품들이 지문을 안 남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 군에서도 총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총기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기의 효력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소송 기록 표지인데요. 일병 김동민의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전투복 상의 한 벌, 화약 감정 결과 다량의 화약이 검출되었으며 사고자 좌우수에 뇌관 화약이 검출되므로 사고자 자신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 뇌관 화약이 터지면서 그 손에 묻게 되는 것들을 빨리 증거물로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량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GP 안에서는 아무도 총을 발사하지 않았는데 손과 입고 있던 옷에서 뇌관 화약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총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수류탄 파편이 박혔는데 그 파편이 북한군 수류탄이냐? 우리 군 거냐? 네. 원래는 우리나라 수류탄이 이렇게 생겼다. 폭발물 분야에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이런 수류탄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어요. 저기부터가 가짜뉴스가 시작이 됩니다. 사각형? KG-14 세열 수류탄은 이렇게 한 면의 길이가 약 2mm 정도 되는 정육명체의 이런 큐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큐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구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새 구슬은 아니고 정육면체죠. 그래, 그냥 군에서 쓰는 용어였던 거예요. 이제 네모반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천장이. 뭐가 있네요. 이 수류탄이 터지면서 날아간 그 파편하고 피해를 입은 병사들의 혈흔이 일부 튀어서? 같이 튀어 있는 거. 파편이 박혀 있네. 사실 수류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폭발이 아니고 파편들이 날아가면서 사람한테 그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 살상을 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모반에 사풍이 멀쩡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니에요. 네. 또 앞에 또 그 어떤 그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한테 가려서라도 그렇게 그 맞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도 감독이 빠져나가고 사망한 그 친구의 복부에 그 좀 이력이 그쪽으로 빠져나갔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도 크지 않을 거예요, 이력이. 그러니까 그 순간의 진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 박상병이 정말 다른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류탄에 자신의 몸을 던졌다면 그 어떤 영웅적인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냥 사진만 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은 되는데 당연히 화상을 입지. 붙여서 쏘거나 가까이서 쏘면 화상이 입어요. 한 방을 쏘더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를 관통해서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뛰어가면 여기를 맞으면 여기도 맞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원샷에 구멍이 4개가 생기는 거지. 변조됐거나 시신을 어디서 옮겨왔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시신에서 나고 있는 출혈 방향이라든지 그 주변에 피가 끌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 사고가 일어난 시신을 여기다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부검을 안 한 걸까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나봤어요. 저는 당연히 부검을 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부검을 하지 말고 24시간 이내에 모든 검안을 끝내라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이 명령이 내려오게 된 그 배경은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가족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유가족이 원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지금 부검을 해야 된다.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면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 다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신 분도 있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신 분도 있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 이제 경황도 없고 그쵸. 그 부검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치. 오랜 시간을 두고 이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24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부검까지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 판단을 하기는 내가 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군 당국이 이렇게 처리해 왔던 거예요. 실제로 8가족 모두 그 서명을 하셨대.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가족들은 군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친절할 사람일 수 없었대요. 장례를 치르는 순간까지 유가족 한 명당 한 명씩 전담 장교가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죄송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며 명함을. 그러면서 나눠준 게 바로 이 명함이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철석같이 믿었대요. 그렇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끝낸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어쩐 일인지 죽은 아들의 유품인 군복을 돌려주질 않더래. 부대에 문의를 했더니 피가 많이 묻어서 태워버렸다네. 동의 없이요? 생활복을 입고 자다가 사망했는데 군복에 피가 왜 묻어 있냐고. 그래서 한 유가족이 너무 어이가 없고 좀 화도 나고 분노하셔서 이 명함을 준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간부가 뭐라고 할게요?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아니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하고 다시 걸어주십시오. 무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국방부와 군이 결국 이 비극을 더 확산시켜낸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에 맡기고 하루아침에 전부를 잃은 이들의 질문에 군은 너무 무성의했고 예의도 없었고 서둘러 수사를 끝내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김일병의 범행을 선임들의 가혹행위, 언어 폭행 때문이라고 무엇보다 먼저 사고자는 1월 14일 전입 후에 선임병들로부터 빈번한 인격 모독성 언어 폭력 피해가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상당히 그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실규명이 먼저가 아니라 책임을 필요한 거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죽은 아들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유가족이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김일병의 진술 속에서도 심각한 폭력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일병에게 제일 잘해준 이들이 오히려 가장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던졌다는 얘기인가? 예.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야? 대상자가 전혀 없었어? 정말 좀 어처구니 없게도 이 김일병은 이날 모두를 사살하고 불을 지르고 나서 이제 누가 죽었는지 시신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세상이 조용해지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본인이 한 행위가 진술이 되고 판결이 나서 수감 중이지만 유가족들을 조금 더 이런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그 범행 동기나 이런 또 실행했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 상황에서도 혹여 이것이 또? 북한군의 공격일까봐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내 전우를 지키려고 아픈 와중에 일어난 거야. 정말 군인 정신으로 가득 찬 친구들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국방부에 꼭 듣고 싶었던 답이 있대요. 최초 검안 사진과 시신 소독 후 촬영한 사진. 두 번째, 김동민 현장 검증 동영상 원본. 세 번째, 사건 당시 진술서. 추가 엑스레이 사진. 부상자 4명에 대한 엑스레이 자료와 진료 기록 포함. 최초 사고 시간 규명을 위한 통신 자료. 김동민과의 면담. 이 중에 어떤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가 없으세요. 당연히 알았어야 16년 전에 받으셔야 했던 요구사항이고요. 우리가 함께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아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이 올 때까지 그 수차례 유가족과 함께 문을 두드릴 것이고, 왜 이 당연한 요구를 국방부는 16년 동안 외면해왔고
이것을 언제 해결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물을 예정입니다. 도쿄 세타가야에서 벌어진 일가족 모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범인이 한국인이라고. 한국산 한국인 시대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도 됐어요. 한국계 얼굴이다. 뭐야? 진짜 연관이 있나? 비행기를 납치했어요. 20만 달러를 몸에 감고 호연이 사라진. 오,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용의자가 한 1,000명이 넘었다고. FBI는 벤 쿠퍼를 일부러 잡지 않았어요. 진짜?